일단 앞에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그 전산세무 2급 있죠, 폴더. 예, 그거 깔아 놓으시면 그 안에 전산세무 2급용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좀 이따 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설치한 거는 전산액이 몇 급만 들어있는 거예요? 1급만. 예,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저번에 A-T 들어가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도 그 폴더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폴더 안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일단 쪽지 시험 볼 거, 잠시만요. 일단 저희 쪽지 시험 본 거 먼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저거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랑 뭐 있었었어요? 정책의 변경이랑 추정의 변경. 그래서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감가 관련된 거는 제외고,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감가처럼 예상치, 추정치. 그 다음에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수출.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네,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 다음에 오늘 볼 거 의제 매입세액이 있었죠. 네, 요거는 이론에도 나오지만 실무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살 때는 뭐야? 면세에다가 원재료.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해서 뭐 하죠? 팔죠. 팔 때는 뭐가 돼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원칙은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그 다음에 저거 어디 갔냐? 됐고.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이요? 제조업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뭐요? 네,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건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용직 분들하고 복권당첨금. 그 다음에 거주자하고 뭐야?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그 다음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하고 국외 소득.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제한 납세 의무자. 무슨 소득만요? 국내 소득만. 그 다음에 과세기간까지였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출국.
다음에 350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으세요.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다 별표 3개 치세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인적공제 관련된 건 실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요 인적공제에서 외우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나이.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요건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도 있고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인적공제라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네, 인원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인적공제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기본공제예요. 무슨 공제라고요? 기본공제. 그래서 그 공제를 받으시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나이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요분들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몇 살 넘죠? 20살 넘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일반 분들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풀어놓은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요건 추가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돈 버는 거. 돈 벌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 벌면 이분은 따로 신고해야 돼요. 본인 거.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의 기준금액은 2천만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 이렇게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상 21살이 되면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녀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버는 건데, 여기 보시면 월급은 500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 다 1년치예요. 몇 년치요? 1년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500만원 이상 벌었어. 그러면 그분은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총급여 500이고, 어저께 제가 밑줄 친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500만원까지 70% 빼준다라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안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잠깐 본 거라. 또 500만원까지는 70%를 빼줘요. 그러면 500만원에 70%면 350이죠. 그럼 500에서 350 되면 얼마 돼요? 150.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월급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요 소득 금액을 요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요게 소득 금액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또 뺄 수 있는 게 소득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뺄 수 있는 거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총급여 500이나 근로소득금액 150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은 기준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은 기준금액이 얼마라고요? 300.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 있죠? 여기에 없는 거는 다 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없는 거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빼놓고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금액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돈 조금이라도 버시면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 있죠. 부모님 공제를 받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건물주야. 근데 돈은 안 버셔. 근데 건물주니까 임대료 받죠.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시려면 이분이 집에만 계셔야 돼. 그리고 따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야 돼.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나이도 20세 이하고 어쨌든 돈 안 벌잖아요. 아직은 대부분 다 20세 이하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라고 있으세요. 350페이지. 그래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해줘요. 뭐였어요? 150만 원 1인당. 그래서 거기 써있죠. 1인당 150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본인공제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되니까 본인은 신경 쓰실 거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내 거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배우자분은 아까 제가 나이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X의 표시가 뭐냐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신경 쓰실 거 없고 돈 버냐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네 그러면은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누구죠?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몇 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60세 이상.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소득 요건 봐야 되고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따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나는 인천에 있는데 부모님은 만약에 강원도에 계셔.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로 살고 있지만. 왜냐면 요것 때문에 주거 형평상 별거 뭐 한다? 허용한다. 그래서 따로 살고 있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해외 이민 가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시험 문제 3번 나왔어요. 미국, 영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 계셔. 영국에 이민 가 계셔. 이민 가신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건 국내 안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민 가 계시면 솔직히 국적상으로 나라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 가 계시면은 그쪽 나라하고 관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까지는 못 빼주겠다. 외국 사람까지는 그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가 계신 분은 안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 때문에 싸움이 나요. 자녀분들끼리. 어떤 싸움이 나냐면 만약에 자녀가 3명 있어. 근데 셋 다 돈을 잘 벌어.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셋이서 싸워요. 왜 싸우냐면 네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냐. 왜냐면 1인당 1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두 분 다 합치면 300이죠.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근데 그 밑에 40%가 있어요. 300만 원에 40%만 해도 얼마예요?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분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1, 20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부릅 뜨고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안 좋은 얘기가 뉴스에 나와요.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다툼 생겨갖고. 항상 그놈의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는 많지 않은데 저기 강남 가면은요,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사람 많대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약간 각색해 놓은 건데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몇 세 이하여야 돼요? 20세 이하. 입양자도 자녀잖아요. 그래서 직계 비속 그러면은 자녀하고 입양자 포함이에요. 그래서 20세 이하여야 되고 돈 벌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X 표시라고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따로 살아도 돼요. 왜냐면 학교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왜냐면 가족이잖아요, 자녀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이건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는 나와요. 뭐는 나오냐면은 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다.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요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자녀가 장애인이야. 근데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결혼한 배우자도 장애인이야. 그러면 그 배우자까지도 공제가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두 분 다 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배우자는 일반 분이야. 그러면 자녀는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 써있죠. 장애인의 장애인이 써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맞는 분만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돈 벌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의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형제자매 거기 보시면은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근데 이분들은 꼭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등록 등본 있죠?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요 분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형제자매는 같이 올라가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위타가동 있죠? 위타가동은 18살 이하인데 위타가동 같은 경우엔 잘 안 내는 게 일반적으로 위타가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공제요건. 거기 생계요건에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만 좀 쳐주세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에 받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죠? 주민등록 등본 받죠?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그거 갖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령요건. 연령요건은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돈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 그래서 저희가 그거 구별하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35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이 판정시기예요?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날 어떤 상황이냐 그걸로 보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뭐 됐을 때요? 치유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안 생기는 게 좋긴 하겠지만 돌아가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셨다가 요즘 의료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로 해서 장애가 치유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치 연말정산 할 때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연히 올해 연말정산할 때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장애 치유.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수술을 받아서 장애가 치유됐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일반인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31일 전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 대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법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에요. 왜냐면 자녀가 여러 명이면 부모님 공제가 여러 명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 가족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올리겠죠. 그러면 그 한 명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제 문제가 되냐면 셋 다 올렸어. 사람은 한 명인데. 그런 경우 실제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정리하라고. 왜냐면 한 명이 3명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명이니까 그 중에 3명 중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비일비재하대요.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공제를 여러 명이 받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데. 왜냐면 자녀는 여러 명을 맞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 요건 나중에 지긋지긋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웬만하면 나와요.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되냐면 아까 봤었던 20세 이하, 60세 이상, 우리 돈 안 버시는 분들, 이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22살이야. 그러면 기본 공제도 안 되고 추가 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경로우대 공제라고 있어요. 요 분은 몇 세 이상이요? 70세 이상.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70세가 넘으셨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150, 150해서 300이었죠. 거기 보시면 경로우대 공제 1인당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면 500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세율이 40%야. 500만 원에 40%면 얼마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치면 200만 원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서민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왜요? 이분들 안 넣어도 많이 안 나와. 아니면 돌려받아.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거기 옆에 써있죠. 그래서 장애 가지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1인당 얼마 빼줘요? 200만 원 빼줘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3번, 4번이에요. 몇 번, 몇 번이요? 3번, 4번. 그래서 첫 번째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키포인트는 거기 안에 보시면 3천만 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뉴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맞벌이 공제라 그래요. 근데 원래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 설명 들으시는 분들 편하게 이해하라고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는 부녀자 공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자분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고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 그러면은 요 부녀자 공제 되는 겁니다. 근데 소득이 높으시면 안 돼요. 소득이 낮은 경우에.
근데 요건 1인당 얼마예요? 50만 원. 거기 써있죠. 연 50만 원.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50만 원을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죠. 네, 저는 이걸 그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써드리는데 왜 배우자가 없는 자냐면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되고 누구도 돼요? 여자분도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들만 되고 한부모 공제는 남녀 다 가능하죠. 예, 요런 거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예, 왜냐면 맞벌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한부모 공제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시험 문제 몇 개 없어요.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늘어나겠죠. 한부모 공제는. 예,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왕이면 결혼하셔갖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어때요? 좋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혼자 사시든지. 왜냐면 이게 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문제지. 뭐 이혼이야 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분들 중에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도 되시는 여자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럴 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둘 다 안 해줘요. 왜 둘 다 안 해주냐면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들만 되잖아요. 근데 둘 다 해주게 되면은 남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해당이 될 때는 부녀자 공제는 50, 한부모 공제는 얼마예요? 100. 그래서 둘 중에서 높은 거 하나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공제예요? 한부모 공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넘어오시냐면은요, 35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한 얘기는 나중에 실기하면서 또 할 겁니다. 짧게라도 반복적으로. 354페이지 보시면 특별소득공제라고 있으세요. 무슨 소득공제요?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보험료 공제라 그래서 공적보험료라고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내죠. 우리 이거 내잖아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다 빼줘요. 왜냐면 국가에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으로 다 빼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공제인데 무슨 보험료요? 공적보험료. 요거는 다 차감해 줍니다. 근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죠. 월급 줄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얼마인지 다 입력하잖아요. 그래 그게 자동으로 1년치가 합쳐져서 자동으로 빠져요. 요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거기 주택자금 공제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복잡해서 저희 시험에 잘 안 내요. 왜 복잡하냐면 아시죠? 우리나라 1년에 부동산 관련된 거 수시로 바꾸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 헷갈려서 잘 못 내요. 그래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명칭을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그 칸만 찾아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거 생기면은요, 법 잘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몇 년도에 가입했냐, 뭐 가입했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부동산 전문가들도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전문가들도 모른대요. 일정 부분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갖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거기 355페이지 6번 신용카드. 요건 잘 나와요. 우리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신용카드 공제예요.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인데 거기 진한 글씨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또 연장될 거예요. 이거 지금 2년씩 계속 연장시키고 있거든요. 안 없어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당선되기 싫으신 분 아닌 이상은 이거 손댈 일 없어요. 이거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일 놈 살리는 놈 될 거니까 기자들이 이거 쉽게 못 돼요. 그래서 계속 연장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못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총급여액의 25%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드를 쓰실 거면 내 월급의 몇 프로 이상 쓰셔야 돼요? 25% 이상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야. 얼마요? 3천만 원. 여기에 25% 곱하면 7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0만 원 이상 안 쓰시면 100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748만 원 썼어. 그러면 빵이에요. 그래도 무조건 넘어야 돼요. 25% 초과여야 돼요. 그래서 쓸 거면 많이 쓰세요. 조금 쓰면은 안 쓰는 이만 못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 보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보면은 연말정산 관련돼서 TV에서 이런 정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라고 이제 나와서 맨날 전문가래요. 근데 맨날 하는 말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용카드 공제를 잘 받으시려면 신용카드로는 총급여액의 몇 프로까지만 쓰세요? 25%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25%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세요. 왜냐면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보세요. 신용카드 15%죠. 현금영수증하고 직불카드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왜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357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35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한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한도. 거기 보시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우린 여기가 제일 많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면은 300만 원하고 총급여액 20% 중에서 작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다 300만 원에 걸려요. 왜냐면 연봉 2,500에 20%면 500만 원이에요. 그 앞에 민이라고 써 있잖아요. 민은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20%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까지요? 300만 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근데 이 300만 원이 카드값 300이 아니에요. 15%나 30% 곱한 게 300만 원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카드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 355페이지 밑에 보시면 15%니 40%니 30%니 있으시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신용카드 해놓고 15% 다 써 있어요. 옆에.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어요. 얼마 벌어요? 3천. 그래서 신용카드로 조금만 쓸 거예요. 2천만 원만. 원래 3천 벌면 2천 정도는 쓰잖아요. 더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2천에서 일단 얼마를 빼요? 750을 빼요. 그럼 얼마 나오죠? 125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신용카드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5%. 그러면 1250에 몇 프로요? 15%. 그러면 187만 5천 원 나와요. 요게 300만 원이 한도예요. 요 금액이. 곱한 다음에 금액이 300보다 크면 무조건 3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율이 이따 볼 건데 최저 세율이 6%고요. 그 다음 세율이 15%예요. 3천만 원 정도 벌면은 여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15%예요. 그러면은 187만 5천 원 곱하기 15% 하면은 28만 1250원만큼 빼주는 거예요. 얼마 썼어요? 2천만 원. 써서 얼마 빼는 거예요? 28만 1250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만약에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으로 2천만 원을 썼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단 얼마는 무조건 빼요? 25%는 무조건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50만. 그러면 1250 나오죠. 여기에 몇 프로요? 30%. 하면은 375만 원 나와요. 근데 375가 아니에요. 얼마로 바뀌어요? 300. 왜냐면 맥스 300이니까. 여기에 15%. 그러면 45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서 써야 되면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쓰시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욕 아닙니다. 실제 있는 용어예요. 인터넷 치시면 있어요. 시발 비용이라고 있어요. 열받아서 쓰는 거. 이런 것만 줄이면 이거 이상 남아요. 있어요. 진짜 인터넷에다가 시발 비용이라고 쓰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승질나서 쓰는 돈이래요. 우라통이 터져갖고 쓰는 거. 그런 돈만 아껴서도 요 정도는 남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써야 될 거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끊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공제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써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아끼셔도 여기에서 빠지는 것만큼 뭐예요? 남아요. 일명 충동구매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돈을 아끼려면 대형마트 가면 안 돼요. 대형마트 가면 꼭 안 사도 될 거 몇 개씩이라도 더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껴도 실질적으로 빠지는 금액보다는 많이 빼줍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TV에서 이 얘기는 거의 안 해줘요.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하면 30% 해줍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얘기 하는 순간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카드 회사에서 거기 방송국에다가 광고 안 줘요. 미쳤다고 광고 줘요? 카드 쓰지 말라고 광고하는 건데.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카드로 쓰면 15%고요. 현금 영수증 쓰면 30%니까 기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뭘로 쓰세요? 현금 영수증으로 쓰세요. 근데 어차피 카드 쓰면 대부분 요 금액에 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금 영수증 쓰는 것보다는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카드는 마일리지 점수나 보너스 같은 게 훨씬 더 현금 영수증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카드를 많이 써. 그럼 그냥 카드로 쓰시는 게 나아요. 뭐 이거 금액 맞춘다고 현금 영수증으로 써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현금으로 쓰시면 현금 영수증 끊으시고, 왜냐면 100원이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뭐냐면 신용카드 얼마, 현금 영수증 얼마, 직불카드 얼마, 도서공연비 얼마 이렇게 넣으면 계산은 누가 해요? 컴퓨터가 다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카드값만 왕창 나와요. 참고로 제 이름으로 된 카드는 없어요. 와이프 이름으로 된 거. 카드값만 거의, 저희는 카드값으로 거의 올인이에요. 연말정산 해봤자 보험료, 카드, 병원도 많이 안 다니니까 의료비는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에서 3% 이상 앞으로 해요. 카드는 몇 프로 이상 써야 되고요. 25% 초과해서 써야 되고, 병원비는 3% 이상 써야 돼요. 본인 총 급여액에. 2% 쓰면은 100원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플려면 왕창 아프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카드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라고 보이십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이건 나중에 실기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신용카드는 나이는 상관없고요. 뭐만 보면 돼요? 소득만. 그리고 이분들이 쓰신 건 무조건 안 돼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시면 이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 이름이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카드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자매 이름으로 된 건 안 돼요. 근데 형제자매가 내 카드를 갖다 썼어. 그러면 공제가 돼요. 왜냐면 그 카드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쓴 건 무조건 안 된다고요? 형제자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형제자매는 전통시장 가서 집에서 먹을 걸 샀거든요. 근데 배우자분은 명품백을 사셨어요. 근데 형제자매가 썼으니까 형제자매가 쓴 거는 안 되고 명품백 산 건 되고. 그래서 뭘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느냐, 누구 카드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 본인 뭐 직계 존비속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는 신경 쓸 거 없다. 뭐만 신경 써라.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357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실기 연습할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한 5개에서 7가지 정도 주거든요. 내용을. 그러면 내용을 읽고 요거는 입력해도 돼. 얘는 입력하면 안 돼. 그거 구별해서 입력한 게 맞았나 틀렸냐 그거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법인의 경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법인의 경비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죠. 맞죠? 근데 내가 또 처리하면은 몇 번 처리하는 게 돼요? 2번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법인의 경비 안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행위. 이게 뭐냐면 술집에서 긁었는데 마트래. 이런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낸 거 다 안 되고요. 4번 좀 봐주세요. 4번에 자동차 구입비 있죠. 중고자동차는 돼요. 중고자동차 카드로 사시면 10% 됩니다.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긁었네. 그러면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 좀 봐주세요. 근데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카드로 긁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저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요. 신용카드 말고 대출 받아서 내시라고. 왜냐면 대출하는 업체 소개해주면 알선 수수료 또 받으시거든요. 다 돈이에요. 소개해주면 소개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공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보면 되고요. 7번에 보시면 외국에서 카드 쓴 거 안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외국 들어간 거는 하나만 돼요. 이따 나오는데 교육비만 가능해요. 외국 나온 건 뭐만 된다고요? 교육비. 그래서 병원비도 안 되고 카드값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외국에서 쓴 건.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 돼요. 뭐만 돼요? 교육비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중복 적용 여부라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중공제라 그래요.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2번. 공제의 뜻은요?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몇 번 빼주겠다? 2번 빼주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중공제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용카드랑 의료비. 그래서 병원비는 꼭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국가가 이제 병원 관련돼서 가만두지 않겠다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병원비는 대부분 다 현찰박치기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과거에 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왜냐면 옛날엔 현금이니까 어느 바보가 바보 아닌 이상 나 현금으로 1000만원 벌었어요. 그걸 그대로 다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일정 부분 다 빼버렸지. 그걸 당연히 병원도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너네 얼마나 버나 보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신용카드 공제가 왜 나왔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로소득자 혜택 받으라고 나온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자영업자 있죠. 자영업자들도 과거엔 현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숨겼다고요.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파는지 궁금해서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예요. 왜냐면 공제해준다라고 만들면 근로자들이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파악했어. 그 다음에 나온 게 현금영수증이에요. 이제 너네 카드로 얼마 정도 쓰네? 그럼 이제 현찰로 얼마나 팔지? 궁금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현금영수증. 그래서 현금 쓰면은 현금영수증 끊어라. 그리고 우리가 끊으면은 100%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장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세금을 10만 원 냈으면 지금은 세금을 2, 30만 원 내야 돼요. 왜냐면 과거엔 숨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99.9% 오픈이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가면 현금으로 내요? 카드로 긁어요? 카드로 긁죠. 현금 내면 현금 영수증 받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 다 오픈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업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인건비 오른 건 당연히 있고 임대료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세금 얘기 나오는 거는 싫어하니까 이제 딴 쪽으로 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냐 TV에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하면 세금 얘기는 잘 안 나와요. 편집할 거니까. 근데 그 부분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나중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복을 무료로 맞춰주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엔 없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학원비도 요즘 대부분 카드로 긁거나 현금으로 하면 무슨 영수증 받죠? 현금 영수증 받죠.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공제는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 법에서 만들면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이유예요? 나쁜 이유예요? 나쁜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꼬시는 거예요. 너네가 여기 가서, 왜냐면 근로자가 제일 많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 가서 이런 걸 긁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 파는지 국가에서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빼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걷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361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세율이라고 보이세요? 네. 이거 외우라 그러면 안 외울 거죠? 네. 저희 시험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거기 위에서 보시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6에서 45%고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왜 8단계냐면 6, 15, 24, 35, 38, 40, 42, 45 요렇게 8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8가지. 거기 써 있어요. 361페이지 밑에 보시면 6, 15, 24, 35, 38, 40, 42, 45 있죠.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세율 외우고는 있는데 세율 외우기 되게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외워놓으면 또 바꾸고 또 외워놓으면 또 바꾸고 툭 하면 바꿔요. 작년까지는 42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 45까지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국가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을 더 많이 뭐 하겠다?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45도 생겼습니다. 저 예전에 공부할 때가 제일 편했어요. 그때는 10, 20, 30, 40밖에 없었어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1, 2, 3, 4. 근데 지금은 6, 15, 24, 35, 38, 40, 42, 45.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9씩 올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 또 갑자기 11가 올라가. 그 다음에 셋, 둘, 둘, 셋. 그래서 지금부터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시험은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1200만 원까지는 6%네요. 근데 이 1200만 원이 연봉 1200이 아니에요. 뺄 거 빼고 1200이에요. 그래서 그 1200만 원은 몇 프로라고요? 6%. 1200만 원의 6%는 72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72만 원. 그래서 그 밑에 칸 보시면 72만 원을 깔고 시작해요. 72만 원 더하고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 15% 보시면은 1200만 원에서 4600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72만 원 더하기 4,600에서 1,200 빼면 3,4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400.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15%. 그래서 3,400에 15% 하시면 510만 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72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510만 원. 그럼 얼마 나와요? 581만 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시면은 581이 아니고 582. 582만 원을 처음에 더하고 시작하죠. 요걸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15%라 그래서 전부 다 15%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6%만. 근데 1200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15%. 요렇게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거는 누적해서 누진해서 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6에서 45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6에서 42. 아니면 8단계인데 뭐 7단계. 요 정도만 나오지 이거 쓰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이론 몇 개 나온다고요? 무려 2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막 이런 걸 쓰래. 아니면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래. 예, 제정신 아니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힘들어서 술 한잔 하고 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 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